1. 상대에게 리듬 맞추기. 어두운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 품고 있는 어두운 생각에 장단을 맞추듯 리듬을 맞춰주면 저절로 끌려 나와 사라진다. 1. 어두운 생각, 누가 만들어내는가? 전작인 와칭 강연이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차 한잔 할 시간 좀 되시나요? 몹시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우리는 가까운 커피숍으로 갔다. 그녀는 자신의 딸 경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글쎄, 경아가 어제는 칼을 들고. 공포가 되살아난 듯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자해를 시도했나요? 대답 대신 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경아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진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다. 공부도 최소한 반에서는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엄마 말이라면 절대 복종이었다. 그런데 1학년 학기말 시험을 사흘 앞두고 난데없이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다고 호소했다. 엄마, 나 도저히 공부 못하겠어. 머릿속에 무슨 이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 그녀는 앞이 캄캄해졌다. 어떻게 됐든 기말 시험만은 끝내야 하지 않는가. 경아야, 좀 쉬었다 해봐. 이번 시험 망치면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게 말짱 물거품이 돼버리잖아. 아무리 달래도 경아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 책을 펴놓기만 해도 고개를 돌렸다. 시험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반강제로 경아의 등을 떠밀어 등교시켰다. 속이 타들어갔다. 드디어 경아가 돌아왔다. 경아야, 시험은? 다급한 엄마의 표정을 보고 경아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시험이 나보다 더 중요해? 난 지금도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 시험은 어떻게 됐냐니까? 몰라, 백지로 냈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녀는 기가 막혔다. 백지로 냈다면 대학이고 뭐고 끝장 아닌가.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다니. 경아는 남은 과목들도 전혀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했다. 그녀는 세상이 푹 꺼져버리는 것 같았다. 겨울방학이 되자 경아는 정밀 검진을 받았다. MRI 촬영까지 해보았지만 두뇌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했다. 중증이네요. 자살 충동도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암흑천지로 돌변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며 온종일 틀어박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경아. 점심나절에 겨우 일어나 챙겨주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 방 안은 돼지우리처럼 어지럽다. 뭘 듣는지 온종일 귀에 뭔가를 꽂아놓고 산다. 핸드폰은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그런 딸을 보고 있으면 오장육부가 타들어간다. 다른 아이들은 1분이 아깝다며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데 공부는 그러다 치고 마음만이라도 멀쩡했으면. 그렇다고 잔소리를 할 수도 없다. 짧은 잔소리에도 마치 성난 야수처럼 거칠게 반응한다.
우울증의 늪에 깊숙이 빠져버린 딸. 그 늪에서 무력하게 함께 나뒹굴고 있어야 하는 자신. 직장에만 매달려 사는 무심한 남편.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늪에서 못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아직도 못 샀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벌써 4시간이나 지났어. 그럼 내일 또 오지 뭐. 뭐? 내일 또? 대체 신발 한 켤레 사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 엄마, 또 시작이다. 그렇게 재촉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점원이 흩어진 신발들을 다시 박스에 집어넣는다. 아,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물건들을 잔뜩 휘저어 놓기만 하고 그냥 가게 돼서. 벌써 몇 번째 가게인가. 오전 10시쯤부터 점심도 못 먹은 채 이 가게 저 가게를 뒤지고 있다. 저번에 티셔츠를 살 때도 그랬다. 경아는 잔뜩 고르기만 하고 도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바락바락 악을 쓴다. 난 엄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왜 엄마는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해? 나 신발 안 사. 경아는 악에 바치면 덤벼들어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한다. 자살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매일 되풀이되는 일과이다. 제겐 이제 아무 희망도 없어요. 살아갈 이유도 없고요.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다 사라졌어요. 문제의 뿌리는 무엇인가? 경아의 머릿속은 어두운 생각으로 포화 상태다. 그래서 머리가 터질 듯 아픈 것이다. 공부가 들어올 리 없고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어두운 생각들을 어떻게 털어내죠?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십시오. 경아가 화를 내면 너 화났구나. 엄마가 미워 라고 하면 넌 엄마가 밉구나 하는 식으로요. 쉽게 말해 장단을 맞춰주는 겁니다. 단 경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거기에 휩쓸려 들지 마십시오. 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난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딸이 내뱉는 말에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기만 하세요. 경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미안하다, 고맙다, 용서해라 등의 말을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그런다고 우울증이 사라질까요? 믿져야 본전이다. 그녀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실험해 보기로 했다. 경아야, 신발 사러 갈래? 전에 신발 사러 갔다가 엄마 때문에 망쳤잖아. 또 망치려고? 왜 말을 꼭 그렇게 쏘아붙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는 꾹 참았다. 딸의 말에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그래, 그때 엄마가 망쳐놓았으니 또 망칠 거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또 화가 나지. 미안하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 한마디에 경아가 돌연 할 말을 잃어버렸다. 어? 엄마가 웬일이야?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다 하게? 그래,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못했구나. 경아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정말 이상해졌어. 평소처럼 말해봐. 왜 넌 늘 그딴 식으로 말대꾸하냐고. 호의를 호의로 못 받아들이는 딸이 야속하고 미웠다.
내 딸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그걸 꾹 참으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래 경아야, 네 말이 맞아. 엄만 맨날 널 들볶기만 했어.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어. 늘 공부하라고 강요만 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꾹 참았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흘러내렸다.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도 용서를 못 받는 자신이 서러웠다. 넌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모든 게 널 위해서였던 거 몰라?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튀어나가려는 말을 꾹 짓눌러 놓았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경아가 말했다. 미안한 짓을 왜 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꼭두각시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물어본 적이나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기억해? 내가 독감에 걸려 초죽음이 다 됐는데 엄마는 날 새벽 1시까지 못 자게 했어. 어떻게든 이번 시험에서 1등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서 엄마도 안 마시는 커피까지 마시라고 했어. 1등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딸의 건강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냐고. 딸의 건강은 망가져도 시험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경아에게 다가가 슬며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경아는 손을 뿌리치며 엄마의 눈을 노려보았다. 경아의 이글거리는 눈길. 엄마는 그제야 경아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것 같았다.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렸다. 슬며시 손을 내밀어 딸의 손을 다시 잡았다. 경아는 이번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부릅떴던 눈엔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경아야. 그때 얼마나 서러웠니. 세상에 기댈 사람은 오로지 엄마뿐이라고 믿었는데 몸은 아파 죽겠는데 머리는 핑핑 도는데 사람은 자동차가 아닌데 자동차를 몰고 가듯 몰아붙이는 엄마가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니. 엄마가 참 미련했구나. 공부가 인생의 다인 줄 알고. 미안하다. 용서해줘. 경아의 눈가에 맺혔던 이슬이 툭 떨어졌다. 한참 흐느껴 울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다 나 잘 되게 하려고 그랬던 거 나도 알아. 엄마는 귀를 의심했다. 딸로부터 난생 처음 엄마 미안해 라는 말을 들은 것이었다. 그날 매장에 가서도 경아의 태도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물건을 고르면서 다시 짜증이 도지곤 했다. 그래도 엄마는 휩쓸리지 않고 딸의 마음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엄마, 이 신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지? 다른 가게에 가보자. 그래, 다른 가게 가보자. 점원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 언짢으시죠? 물건을 실컷 고르기만 하다가 그냥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죽이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때로는 딸의 감정을, 때로는 점원들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리듬을 맞춰주었다.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단단히 결심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엄마, 이건 다 좋은데 색깔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다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 땐 정말 난감하지. 엄마,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일 또 오지 뭐. 엄마는 뭐? 내일 또? 하고 불쑥 튀어나오려는 말을 꾹 참았다. 그리고 딸의 말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그래, 내일 또 와서 다시 골라보자. 그날 신발은 사지 못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쇼핑을 다녀왔다. 엄마는 버스에 올라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경아가 슬며시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 다시 옛날 엄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엄마는 목이 메었다. 몇 년 만의 일인가. 딸이 스스로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하다니.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딸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왔구나. 딸을 망친 건 바로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딸을 존중해주면 딸도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리듬만 맞춰주면 도저히 못 고칠 것 같던 우울증 괴물도 끌려 나오는구나. (80대) 할머니 속의 어린아이. 80대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다가 사과를 깎았다. 이가 빠진 시어머니는 평소 사과를 못 먹는지라 별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만 나눠주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 소리를 하더니 자리를 떴다. 그녀는 아차했다. 어머니께서 또 삐지셨구나. 그녀는 툭하면 어린아이처럼 토라지는 시어머니가 야속했다. 세상에, 손자들 사과 깎아주는 걸 배 아파하시다니. 왜 자꾸 어린애처럼 행동하시지? 시어머니가 삐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둘까 하다가 문득 얼마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교수들의 회의가 있었다. 회의 직후 그녀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느라 좀 늦게 일어났다. 그런데 일어서 보니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통상 회의가 끝나면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곤 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만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러 가다니. 수십 명의 동료들 가운데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말을 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 정말 기가 막혔다.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마구 뛰었다. 을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냉혈 인간들이로군. 그때 느꼈던 불안과 공포는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외톨이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거실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잠겨 있었다. 한번 꽁하면 적어도 일주일간은 입을 꽉 닫아버리는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장롱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살며시 다가가 시어머니의 두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쳤다. 뿌리치는 손은 앙상하고 힘이 없고 차가웠다. 늙어가는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 밀려왔다. 그녀는 다시 손을 잡았다. 어머니, 서운하시죠?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시라도 미리 준비해 놓을 걸. 어머님만 쏙 빼고 아이들에게만 과일을 줘서.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님께 잘해드려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용서하세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10년도 넘게 모시고 살면서 아직 한 번도 껴안아 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잠시 후 울먹이며 말했다. 얘야, 미안하고 창피하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내가 왜 그렇게 속 좁게 행동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네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고맙기 이를 데 없구나. 난 늘 두렵단다. 네가 나를 미워하고 쫓아낼까 봐. 내가 갈 곳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네 작은 행동에 민감해지는 것 같구나. 용서해라.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박대하면 저도 늙어서 똑같은 박대를 받게 될 텐데요. 꼭 그래서가 아니에요. 전 어머님의 인간적인 면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어머님을 모시고 살 거예요. 얘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 손을 꼭 잡았다. 이처럼 팔순 노인의 마음 속에도 어린아이가 들어있다. 존재를 무시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한다. 중년 부부 속에 어린아이. 한 지인이 지방에 전근을 가게 됐다. 결혼 생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것이다. 그는 밤이 되면 종종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걸 귀찮아했다. 여보세요? 나야. 왜 전화했어요? 그냥 애들 다 들어왔어? 한 애는 들어오고 다른 애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왜요? 그냥. 또 할 말 있어요? 없어. 그럼 끊어요. 그러다가 큰아들은 외국에 나가고 작은아들은 지방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 졸지에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된 아내는 밤이 되면 기숙사로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엄마야. 왜 전화했어요? 그냥 잘 지내지? 아, 참, 엄마도. 어제도 똑같은 전화 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걸었어. 또 할 말 있어요? 없어. 그럼 끊을게요. 할 말 없으면 끊는다는 아들의 말. 그녀는 그 말이 그토록 차갑게 느껴지는 줄 몰랐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허전함을 메울 길이 없었다.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지방에 정근한 남편도 외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남편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너무나 반가웠다.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잘 지내시죠? 고마워. 심심하면 자주 전화하세요. 혼자 나가 있으니 외로우시죠? 가족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전화를 받았었네요. 용서하세요. 뭘, 반갑게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고맙다니요. 당신도 많이 약해졌네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남편은 목이 메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도 코끝이 찡해졌다. 그동안 남편은 객지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할 말 없으면 끊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녀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울었다. 그녀도 남편도 마음속으로는 어린아이였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까? 늘 두려움에 떨었다.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평소보다 좀 일찍 서둘러 퇴근하던 길이었다. 한 할머니가 허둥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저 여의도 가는 버스 어디서 타죠? 퍼뜩 딱한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여기가 여의도예요. 어두워지니 어디가 어딘지 원. 큰일 났다 싶어 전화번호는 아느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큰며느리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내가 전화를 걸어 대충 사정을 설명하는데 저쪽 목소리가 말을 끊더니 귀찮다는 듯 내뱉었다. 큰딸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기막힌 대답이 튀어나왔다. 작은 아들이 여의도에 살아요. 거기 전화해보세요. 작은 아들에게 전화해봤다. 내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탁 끊었다. 혹시 뭐가 잘못됐나 싶어 다시 전화해봤지만 아예 전원이 꺼졌다는 신호가 나왔다. 볼 일이 있어 일부러 일찍 퇴근하던 중이라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할머니도 안절부절 못했다. 하는 수 없이 파출소에 모셔다 드리고 지하철을 탔다. 그 자녀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마저 나 몰라라 하는 사정이 대체 뭘까? 마음속에 도사린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존 문제가 걸리면 우정도 없다. 심리학자 테서가 대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면서 말했다. 성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게임에 불과한 시험이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슬며시 자리를 비웠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슬쩍 정답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역시 우정이 힘을 발휘했다. 학생들은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될 친구들에게 슬그머니 정답을 일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게임이 아닌 중요한 시험이라도 친구들에게 힌트를 줄까? 이번엔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준 뒤 이렇게 말해보았다. 이 시험은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최선을 다해 풀어보세요.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시험을 마친 뒤 친구들에게 유리한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힌트를 던져주는 것이었다. 친구의 성적이 자신보다 높아진다는 걸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생존 문제가 걸리면 친구도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한 설문조사 기관이 미국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유명 인사들이 천국에 갈 가능성은 몇 %나 될까요? 답변은 마더 테레사 79%, 오프라 윈프리 66%, 마이클 조단 61% 등이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럼 당신이 천국에 갈 가능성은 몇 %나 될까요? 놀랍게도 87%의 미국인들이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평생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헌신한 마더 테레사보다 자신들이 천국에 갈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번엔 미국의 입시 정보 사이트인 칼리지 보드가 83만여 고3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에 대해 99% 이상이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논리적 능력을 갖췄다는 대학 교수들마저 이와 같은 질문에 94%가 내 실력은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또 99%가 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유머 감각은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며 운전자들의 90%는 내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이라고 확신한다. 심지어 시한부 목숨을 이어가는 암 환자들의 96%도 평균적인 암 환자들보다 자신들의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응답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남들보다 월등히 더 잘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과 직접 마주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심리학자 그린버그는 사람들에게 잘 빠진 몸매를 가진 남녀 모델의 전신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신체 치수를 재서 사진 속 모델의 치수와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겉모습은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린버그는 이번엔 한술 더 떠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내면을 비교할 기회를 주었다. 여러분, 이제 모차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서 모차르트가 구사할 수 있었던 여러 외국어와 불과 10대 나이에 내놓았던 위대한 작품들을 열거해 놓았다. 모차르트가 이룬 업적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일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갔다. 모차르트는 어린 나이에 그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평소 남보다 훨씬 더 잘났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신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되자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했다.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은가? 어린아이처럼 구는 내 안의 존재는 대체 누구인가?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보자. 와칭에서 잠시 소개한 아미그달라, 편도체의 모습이다. 아미그달라는 어떻게 우리의 생존을 지켜줄까? 우리는 하루 평균 2만 가지의 온갖 상황을 겪는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자칫 단 한 가지 상황만 잘못 판단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예컨대 무지무지하게 바쁜 어느 날 황급히 길을 건너려는데 차가 고속으로 달려온다. 길을 건널까 말까. 판단을 잘못하면 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강도와 마주쳤을 때 상황 판단을 잘못해도 역시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때 빨간불을 켜 경보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아미그달라이다. 하버드 의대의 골먼 박사에 따르면 아미그달라가 위험을 가려내는 기준은 바로 이거다. 이 상황은 내게 불쾌한가 유쾌한가? 이 사람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빨간불을 켜는 기준은 A. 유쾌. 안전하게 느껴지는 상황은 유쾌로 분류한다. 남보다 더 많이 갖는다. 남보다 더 많이 앞선다. 더 높아진다. 더 인정받는다. 더 사랑받는다 등의 상황도 생존에 유리한 만큼 모두 유쾌로 분리해 파란불을 켠다. 일단 파란불이 켜진 건 쾌감을 느껴 계속하고 싶어진다. 탐욕, 욕망 등의 원시적 감정과 생각이 날아든다. 비, 불쾌. 생존에 위험이 닥쳤다고 느껴지는 상황은 불쾌로 분류한다. 남보다 덜 갖는다. 남보다 뒤진다. 무시당한다.
사랑받지 못한다 등의 상황도 생존에 불리한 만큼 불쾌로 분류한다. 불쾌로 분류되면 위험 신호가 켜진다. 위험 신호가 켜지면 분노, 증오, 슬픔, 절망 등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날아든다. C. 중립.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다. 아미그달라에겐 나의 생존만이 유일한 관심사이다. 그래서 늘 좌불안석이고 생존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느껴지면 무조건 빨간불을 켠다. 원시시대엔 호랑이나 늑대 등 물리적 위험에 빨간불을 켰다. 현대에도 강도, 폭력, 전쟁, 자동차 등 물리적 위험 요인은 존재한다. 하지만 더 무서운 괴물이 등장했다. 바로 경쟁이라는 심리적 괴물이다. 아미그달라는 남보다 덜 갖거나 뒤져도 빨간불을 켠다. 남보다 덜 사랑받는다고 느껴도 마찬가지이다. 쉽게 말해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면 파란불을 켜고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빨간불을 켜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즉 통제할 수 없으면 빨간불을 켜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잣대로 늘 남을 평가하고 심판하려 든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아미그달라가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01초에 불과하다. 아미그달라의 위험 신호가 켜지는 순간 부정적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 날아든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선 상상 가능한 최악의 부정적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은 왜 아미그달라를 원시적 두뇌 혹은 머릿속의 5세 유아라고 부를까? 정신 연령이 5세 유아 수준이기 때문이다. 분노, 증오, 슬픔, 절망, 탐욕 등 원시적 감정은 대략 5세까지만 성장한다. 그 이후엔 성장이 멈춘다. 대신 언어를 통해 논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미그달라는 5세 유아처럼 나밖에 모른다.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 맘에 들면 파란불을 켜고 내 맘에 안 들면 빨간불을 켠다.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으면 파란불을 켜고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으면 빨간불을 켠다. 아미그달라는 분명 생존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너무 집착하는 게 탈이다. 남에게 뒤져도 위험, 남에게 무시당해도 위험, 남보다 적게 가져도 위험,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아도 위험 신호를 켜댄다. 이러다 보니 하루 평균 5만 가지의 생각 가운데 90% 이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은 무성한 잡초처럼 부정적 생각들로 가득하다. 부정적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심신이 병든다. 우리 몸이 온갖 스트레스로 병들고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한 것은 부정적 생각 때문이다. 이처럼 부정적 생각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면서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오히려 생존을 해친다.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부정적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부정적 생각도 내 안의 어린아이가 끌어들인 것 아닌가? 우는 어린아이 달래듯 리듬을 맞춰주면 잠잠해진다.